중국이 정말 마음만 먹었다면 한국 정도는 5분 안에 정복할 수 있었다고요. 하버드의 한 강의실에서 중국 유학생이 뱉은 이 거만한 한마디는 평범했던 수업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한국 학생이 조용히 손을 들었고 잠시 후 강의실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그날 이후 작은 나라라 불리던 한국에 대해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다시 본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 킹스칼리지에서 국제 저널리즘을 가르치는 35세 교수 앨리스 워커예요. 다큐멘터리 제작 경험이 풍부하고 현대 미디어와 전통 내러티브를 비교 분석하는 게 제 전문 분야였죠. 그런데 제 학문적 호기심을 완전히 뒤바꾼 사건이 하버드 교환 강의에서 일어났어요. 아시아 학생들과의 첫 만남에서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특히 중국 유학생 후라이란 학생이 강의실에서 완전 중국 중심적인 발언을 했어요. 삼국지는 인류 최고의 전략서고 서양의 그 어떤 책도 삼국지의 깊이를 따라올 수 없다는 식으로 말이죠. 아예 서구 문명을 깔보는 듯한 태도였어요. 처음엔 그냥 젊은 학생의 과장된 자부심이겠거니 했는데 제 안에서 뭔가 꿈틀거렸어요. 정말 그런가 싶어서 호기심이 생겼거든요. 그날 밤 바로 삼국지를 주문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서 완전히 압도됐어요.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치와 인간 심리, 철학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작품요. 서양의 전쟁 서사시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일리아드나 오디세이아는 영웅 개인의 무용담에 집중하는데 삼국지는 집단 지성과 전략, 도덕성까지 모든 걸 아우르더라고요. 특히 제갈량의 지략을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인간 심리까지 꿰뚫어보는 통찰력이었거든요. 이런 게 진짜 동양의 지혜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문득 킹스칼리지 시절 함께 연구했던 한국인 동료 지원이 생각났어요. 지원은 항상 겸손하면서도 깊이 있는 통찰력을 보여줬거든요. 토론할 때도 다른 사람 의견을 먼저 들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완전 신사적이면서도 논리는 철저했죠. 지원이 말하던 동양의 지혜가 바로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개인의 능력보다는 집단의 조화, 무력보다는 지혜를 중시하는 철학 말이에요. 그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여름휴가를 이용해서 중국과 한국을 직접 여행해보자고 결심했거든요. 책으로만 접했던 동양 문화를 몸소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특히 지원이 있는 한국에서는 어떤 걸 배울 수 있을지 정말 기대됐습니다. 후라이한테 여행 계획을 말했더니 완전 자신만만하게 중국에 오면 진짜 문명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정말 깨달은 건 전혀 다른 곳에서였어요. 베이징 공항에 내리자마자 완전 멘붕이 왔어요. 휴대폰을 켰는데 구글이 안 되는 거예요. 유튜브도 페이스북도 인스타그램도 전부 차단이었습니다. 이게 뭔 상황인가 싶어서 당황했죠. 인터넷 자유가 당연한 줄 알았던 제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어요. 마치 디지털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거든요. 공항 안내 직원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영어가 전혀 안 통했어요. 국제공항인데 기본적인 영어 소통도 안 되다니 정말 황당했거든요. 번역기를 써봤더니 이상한 중국어가 나오고 상대방도 고개만 갸우뚱하더라고요. 세계적인 공항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 소통도 안 되다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런던 히드로 공항이나 파리 샤를드골 공항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더 황당한 건 앱 설치였어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아예 막혀 있으니까 평소에 쓰던 앱을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도 앱, 번역 앱, 심지어 이메일 앱까지 다 막혀 있었어요. 중국 전용 플랫폼만 사용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완전 절망했습니다. 이게 21세기 디지털 시대 맞나 싶었거든요. 마치 인터넷 철의 장막 뒤로 들어온 느낌이었어요. 택시를 잡으려고 해도 우버나 그랩 같은 글로벌 앱이 전혀 작동 안 해요. 중국 전용 앱을 깔아야 하는데 중국어를 전혀 모르니까 가입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길에서 손을 흔들어서 택시를 잡았는데 기사분도 영어를 전혀 못하시더라고요. 완전 답답한 상황이었죠. 이런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외국인한테는 벽이 되는 거예요. 호텔 주소를 종이에 써서 보여줬는데도 한참을 헤맸어요. 중국 문자랑 영어 주소가 달라서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2시간 넘게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완전 지쳤습니다. 기사분도 짜증내고 저도 스트레스 받고 정말 최악이었어요. 택시비도 예상보다 2배나 나왔거든요. 호텔에 도착해서도 문제는 계속됐어요. 와이파이는 있는데 VPN 없이는 외부 사이트 접속이 아예 불가능했거든요. 영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연락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뉴스도 못 보고 이메일도 못 확인하고 완전히 정보 단절 상태였습니다.
호텔 직원한테 물어봐도 그냥 어깨만 으쓱하더라고요. 제가 느낀 건 이거였어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외국인이 적응하라고 강요하는 시스템이구나. 세계 표준에 맞추려는 노력은 전혀 없고 오히려 자기들 기준에 무조건 맞추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정말 글로벌 강대국의 모습인가 싶었어요. 개방성이나 포용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후라이한테 간신히 메시지를 보냈더니 완전 조롱조로 답장이 왔어요. 중국은 내가 순응해야 하는 나라라고 서구 중심적 사고를 버리고 중국식에 맞추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건 문화 차이가 아니라 기본적인 배려 부족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때 킹스칼리지에서 만났던 한국 학생들이 생각났어요. 항상 외국 학생들을 먼저 배려해주고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려고 노력했던 모습 말이에요. 같은 아시아 문화권인데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둘째 날부터는 정말 지옥이 시작됐어요. 호텔 근처 현지 식당에서 아침을 먹으려고 했는데 첫 번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테이블에 놓인 대나무 빨대를 자세히 보니까 안쪽에 검은 곰팡이가 덕지덕지 끼어 있는 거예요. 완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점원한테 다른 빨대를 달라고 했더니 영어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손지발짓으로 설명해봤지만 그냥 어깨만 으쓱하면서 신경 안 쓰는 표정이었어요. 이게 정상인가 싶어서 다른 테이블 빨대들도 확인해봤는데 전부 마찬가지였거든요. 기본적인 위생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메뉴판도 문제였어요. 중국어밖에 없으니까 그림 보고 대충 시켰는데 나온 음식이 제가 예상한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돼지내장 볶음인지 뭔지 모를 요리가 나왔는데 비린내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기름도 엄청 많고 향신료 냄새도 너무 강했거든요. 그래도 배가 고파서 억지로 몇 숟가락 떠먹었는데 속이 완전히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30분도 안 돼서 화장실을 찾아야 했는데 이게 진짜 충격의 시작이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악취가 확 올라왔어요. 변기는 더럽고 휴지는 없고 심지어 문도 제대로 안 잠기는 상태였어요. 바닥은 물이 고여있고 벽에는 얼룩이 가득했거든요. 이런 곳에서 어떻게 육물을 봐야 하나 싶어서 정말 막막했어요. 런던에서는 상상도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거리에서 본 광경이었어요. 길을 걷는데 한 시민이 길가에서 대놓고 용변을 보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지나가더라고요. 이게 정말 21세기 선진국의 모습인가 싶었어요. 공공장소에서의 기본적인 예의나 위생 개념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또 다른 식당을 시도해봤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접시에 음식 찌꺼기가 그대로 붙어있고 젓가락도 제대로 씻지 않은 것 같았어요. 물컵에도 립스틱 자국이 남아있더라고요. 이런 기본적인 청결도 관리가 안 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날 밤 호텔 화장실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변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샤워기에서는 미지근한 물만 나왔거든요. 수압도 약하고 배수도 잘 안 됐어요. 5성급 호텔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 수준이라니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제가 느낀 건 이거였어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큰 건물들이 많지만 기본적인 위생이나 청결 관리는 완전히 뒤떨어져 있구나.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정말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현실인가 싶었거든요. 그때 한국에서 먹었던 깨끗한 식당들이 생각났어요. 런던에서 가본 한국 식당들은 항상 정말 깨끗했거든요. 젓가락도 일회용이고 물컵도 반짝반짝 빛났어요. 화장실도 항상 청결하게 관리되어 있었고요. 같은 아시아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구나 하고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틀째 되니까 정말 한계였어요. 위생적인 음식 하나 제대로 먹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거든요. 기본적인 인간 존엄성조차 지켜지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셋째 날 새벽,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복통이 너무 심해져서 밤새 화장실을 들락날락했거든요. 아무래도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음식 때문인 것 같았어요. 몸이 완전히 망가진 느낌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서 중국 여행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공항에 가서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했는데 다행히 대한항공 직항편이 있더라고요. 탑승할 때부터 뭔가 달랐어요. 승무원들이 영어로 친절하게 인사해주고 제가 아픈 티가 났는지 특별히 신경 써주더라고요. 이런 작은 배려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기내에 들어서자마자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일단 깨끗했거든요. 좌석도 깔끔하고 화장실도 정말 청결했어요. 중국에서 경험한 것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승무원분이 제가 아픈 걸 보고 따뜻한 죽과 생강차를 가져다 주셨어요. 그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증상인지 물어보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골라서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담요도 하나 더 덮어주시고
중간중간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주셨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아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죽을 먹으니까 속이 한결 편해졌어요. 정말 소화가 잘 되게 만들어진 것 같았거든요. 생강차도 따뜻하고 달콤해서 몸이 서서히 회복되는 느낌이었어요. 승무원분이 중간에 와서 괜찮으시냐고 물어봐 주실 때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2시간 정도 지나니까 몸이 많이 나아졌어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심사를 받는 중에 갑자기 어지러워지면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완전히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났을 때는 공항 의료실에 누워 있었어요. 공항 의료팀분들이 정말 빠르게 대응해 주셨더라고요. 혈압이랑 맥박 체크하고 링거도 놔주시고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주셨어요. 의료진분이 완벽한 영어로 설명해 주시는 게 정말 놀라웠거든요. 어떤 증상이었는지, 지금 상태는 어떤지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탈수랑 식중독 증상이 겹쳐서 그런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며칠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병원으로 이송해 주셨어요. 구급차 안에서도 의료진분이 계속 상태를 체크해 주시고 영어로 안심시켜 주셨거든요. 이런 체계적인 응급의료 시스템을 경험해 본 게 처음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도 정말 놀랐어요. 응급실 간호사분이 유창한 영어로 접수를 도와주시고 의사 선생님도 완벽한 영어로 진료해 주셨거든요. 검사 결과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어떤 치료를 받을 건지 미리 알려주셨어요.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링거 맞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어요. 중국에서는 기본적인 소통도 안 됐는데 한국에서는 의료진이 영어로 완벽하게 소통해 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언어 문제가 아니라 환자를 배려하는 마음가짐 자체가 달랐거든요. 간호사분이 중간중간 상태 어떠신지 물어봐 주시고 불편한 거 없는지 확인해 주셨어요. 이런 세심한 관심을 받으니까 몸도 마음도 빨리 회복되는 느낌이었어요. 의료진뿐만 아니라 병원 시설도 정말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구나. 공항에서부터 항공기, 의료진까지 모든 게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하루 입원하고 나니까 몸이 많이 회복됐어요. 퇴원할 때 의사 선생님이 며칠 더 쉬면서 몸조리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킹스칼리지 시절 친구였던 지원한테 연락했어요. 한국에 왔다고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바로 병원으로 달려와 주었거든요. 지원을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여전히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모습이었어요. 제가 중국에서 겪은 일들을 말해주니까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한국에서는 좋은 경험만 하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 역사를 제대로 보여주고 싶다면서 특별한 곳으로 안내해주겠다고 했어요. 다음날 지원이 데려간 곳이 남한산성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옛날 성곽 유적지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성벽 안쪽 공간 구조를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거든요. 이게 단순한 군사시설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도시였어요. 지원이 설명해주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이 성 안에는 궁궐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주거지역, 관청, 창고, 우물까지 모든 게 다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왕부터 백성까지 모두 이 안에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게 설계된 거였습니다. 유럽의 성곽들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어요. 서양의 성은 주로 영주나 왕족만을 위한 방어 시설인데 한국의 성곽은 백성들까지 모두 보호하려는 철학으로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이게 바로 동양적 통치 철학의 차이구나 싶었어요. 성벽을 따라 걸으면서 지원이 고려시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특히 서유와 강감찬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거란이라는 대제국을 상대로 어떻게 작은 나라가 버틸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됐거든요. 단순한 무력이 아니라 전략과 지혜로 이긴 거였어요. 서유 외교 담판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적군 진영에 혼자 들어가서 논리와 협상으로 전쟁을 막아낸 거잖아요. 이런 게 진짜 지략이구나 싶었어요. 삼국지에서 읽었던 제갈량의 지혜와 비슷한데 실제 역사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게 더 감동적이었거든요. 강감찬의 귀주 대첩 이야기도 정말 대단했어요. 지형을 완벽하게 활용해서 몇 배나 큰 적군을 물리친 거잖아요. 단순한 용맹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과 전략이 있었던 거예요. 지원이 실제 지형을 보여주면서 설명해주니까 그 장면이 눈에 그려졌어요. 성 안쪽 구조를 더 자세히 보니까 정말 과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물길, 배수시설, 식량 저장고, 심지어 적의 침입 경로까지 모든 걸 계산해서 만든 거였거든요. 이런 종합적인 방어 시설을 1000년 전에 만들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지원이 설명해 준 건데 이런 성곽, 철학이 바로 한국인의 DNA라는 거예요. 개인의 영웅주의보다는 공동체 전체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사고방식 말이에요.
방어 시설조차 백성을 품는 그릇으로 생각했다는 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유럽의 성들을 많이 봤지만 이런 철학은 처음 접해봤어요. 노이슈반슈타인 성이나 에딘버러 성 같은 곳들은 권력자의 위엄을 보여주는 건축물이거든요. 하지만 난한산성은 백성과 함께하는 통치자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지원과 함께 성 주변 찻집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큰 나라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바로 이런 지혜로운 전략 사고에 있었구나 싶었거든요. 남한산성에서 돌아온 다음 날, 지원이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한국인의 전략적 사고방식이 현대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특히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 때 일어난 루프탑 코리안 사건을 설명해주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당시 흑인 폭동으로 도시 전체가 아수라장이 됐을 때 한인 상점주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들어보니까 소름이 돋더라고요. 개별적으로 무작정 싸운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방어했다는 거예요.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망을 보고 무전기로 소통하면서 연합방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한국인의 DNA라고 설명해줬어요. 위기 상황에서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생존을 우선시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사고한다는 거였어요. 고려시대 성곽강어 전술이 현대 LA에 그대로 나타난 거라고 하니까 정말 신기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코로나19 상황에서 보여준 한국인들의 반응이었어요. 지원이 보여준 영상들을 보니까 정말 질서정연했어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도 줄을 서서 기다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자발적으로 실천하더라고요. 이런 집단 규율이 어떻게 가능한지 정말 궁금했어요. 지원의 설명으론 이것도 전략적 사고의 결과라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거죠. 바이러스라는 적과의 전쟁에서 각자가 병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이런 사고방식이 정말 독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서구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 강한데 한국에서는 공동체를 위해 개인이 양보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1000년 전 산성에서 함께 버텨낸 그 DNA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하더라고요. K-팝이나 K-드라마의 세계적 성공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해줬어요. 개별 아티스트의 재능도 중요하지만 체계적인 시스템과 팀워크가 핵심이라는 거였어요. K-팝 그룹들을 보면 개인보다는 전체의 조화를 중시하잖아요. 이것도 한국적 전략 사고의 결과라고 하니까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런데 이때 후라이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제가 한국에서 회복하고 있다고 SNS에 올린 걸 봤나 봐요. 완전 비아냥거리는 톤으로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서 뭘 배우겠냐. 그런 건 단지 운이 좋았던 것뿐이다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후라이의 메시지를 지원한테 보여줬더니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은 항상 크기로만 생각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질이죠. 한국이 어떻게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1000년 넘게 살아남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원이 들려준 또 다른 예시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2002년 월드컵 때 보여준 한국인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길거리 응원도 질서정연하게 하고 경기 끝난 후에는 자발적으로 쓰레기 치우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전략적 사고라는 거였어요. 개인의 즐거움보다 국가 이미지를 생각하고 단순한 흥분보다는 계산된 행동을 한다는 거죠. 세계인들이 보고 있다는 걸 의식하면서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한 거였어요. 이런 집단적 전략 의식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지원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한국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전략가예요. 큰 나라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항상 머리를 써야 했거든요. 그래서 감정보다는 이성, 개인보다는 전체를 생각하게 된 거죠. 그날 밤 호텔에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모든 행동 패턴에는 전략적 사고가 깔려 있었어요. 이게 바로 작은 나라가 큰 나라들과 경쟁할 수 있는 비결이구나 싶었습니다. 지원이 저를 특별한 분과 만나게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서울 한복판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만난 분이 바로 김종삼 할아버지였어요. 올해 85세인데도 정정하시고 영어도 정말 유창하셨거든요. 알고 보니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이셨던 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1950년 전쟁이 터졌을 때 13살이었는데 가족들과 함께 부산까지 피난을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피난 과정에서도 할아버지, 아버지가 절대 놓지 않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책이었어요. 다른 건 다 버려도 책만큼은 가져가야 한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다고 해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책을 챙긴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갔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 아버지는
지식이 없으면 진짜 가난해진다고 계속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부산 피난민 수용소에서의 생활은 정말 참혹했다고 해요.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날이 많았고 추위에 떨면서 지내야 했거든요. 그런데도 할아버지 아버지는 수용소 아이들을 모아놓고 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전쟁이 끝나면 이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하는데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세우겠냐고 말씀하시면서 매일 아침 아이들을 모아서 한글과 산수를 가르쳤다고 하더라고요. 교재도 없고 종이도 없어서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써가면서 말이에요. 할아버지 본인도 그때 처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다고 해요. 전쟁 전에는 가난해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는데 피난민 수용소에서 아버지한테 배운 게 인생을 바꿨다는 거예요.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정식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을 때 이미 기초가 탄탄해져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동적인 건 그 다음 이야기였어요. 할아버지가 성인이 되어서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전쟁 중에 배운 그 교육이 밑바탕이 됐다는 거예요. 영어 공부도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세계와 소통해야 이 나라가 발전한다는 신념으로 독학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 세대가 이런 교육열로 한국을 재건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진짜 민족의 저력이구나 싶었거든요.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자료들도 정말 놀라웠어요. 1960년대 한국의 문맹률이 급격하게 떨어진 통계를 보여주시면서 이게 바로 전쟁 세대의 뚝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배워야 산다는 절박함이 온 국민을 공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새마을운동 이야기였어요. 정부에서 농촌 대발을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마을에 관해 도서관을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도로나 상하수도보다 먼저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거예요. 이런 우선순위가 정말 한국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 말씀으론 그때 농민들도 낮에는 농사 짓고 밤에는 야학에서 공부했다고 해요. 60대, 70대 어르신들도 한글을 배우려고 학교에 다녔다는 거예요. 이런 배움에 대한 열정이 한국의 경제 발전을 이끈 원동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후라이한테서 또 메시지가 왔어요. 제가 한국 전쟁 이야기를 SNS에 올린 걸 봤나 봐요. 전쟁의 잔재가 지금도 한국인의 정체성을 왜곡시키고 있는 거다. 과거에 매달려서 현실을 못 보는 거야 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더라고요. 할아버지한테 후라이의 메시지를 보여드렸더니 씁쓸하게 웃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은 친구가 역사를 너무 단순하게 보는구나. 우리가 과거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과거에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지. 할아버지 말씀이 정말 와닿았어요. 한국인들이 교육을 중시하는 이유가 단순한 출세욕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구나 싶었거든요. 배워야 살 수 있고 알아야 속지 않는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거였어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와 헤어지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한국의 교육열이나 학습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전쟁의 폐허에서도 배움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던 그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였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몸도 완전히 회복되고 마음도 충만해진 상태로 하버드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강의실에서 후라이를 다시 마주쳤을 때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확실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후라이가 제게 다가와서 중국 여행은 어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위생 문제로 고생했다고 하니까 서구인들은 적응력이 부족하다면서 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뭘 배웠냐고 비아냥거리듯 물어봤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번 주 청강생들을 대상으로 특별 강의를 해보겠다고 말이에요. 주제는 중국이 한국을 이기지 못한 이유였어요. 후라이 표정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자신만만하게 흥미로운 주제라고 하면서도 뭔가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강의 당일 강의실이 가득 찼어요. 소문이 퍼져서 다른 과 학생들까지 와서 들었거든요. 저는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강렬하게 시작했어요. 왜 14억 인구의 중국이 5천만 인구의 한국을 1000년 넘게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을까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학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고구려의 고연수 대전, 고려의 몽골 침입 7차례 격퇴, 조선의 임진왜란 극복 과정을 하나씩 분석해서 보여줬거든요. 특히 강감찬의 귀주 대첩을 자세히 설명할 때 학생들이 정말 집중했어요. 후라이가 중간에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건 단순히 운이 좋았던 거 아니냐고. 중국이 정말 마음먹고 한국을 공격했다면 당연히 이겼을 텐데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 질문을 기다렸어요. 제가 준비한 핵심 논리를 펼칠 시간이었거든요. 흥미로운 질문이지만 역사를 보면 중국은 정말 여러 번 마음먹고 한국을 공격했다고 답했어요.
저는 화면에 연도별 침입 기록을 보여줬어요. 수나라, 당나라, 원나라, 명나라까지 모든 중국 왕조가 한반도 정복을 시도했지만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때 한국 유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미디어학과 박사과정 박희수라는 학생이었는데 정말 논리정연하게 발언하더라고요. 교수님 말씀이 맞다면서 중국은 항상 물량으로 밀어붙이려고 했지만 한국은 전략으로 대응했다고 했어요. 박희수 학생이 계속 설명했어요. 30만 수나라 대군을 살수해서 전멸시킨 건 단순한 운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이었다고 했어요. 적을 깊숙이 유인한 다음 보급로를 차단하고 지형을 활용해서 각계격파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후라이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그런 건 다 과거 이야기고 현재 중국의 국력을 보면이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제가 바로 끊었어요. 맞다면서 현재를 이야기해보자고 했어요. 저는 한국의 현대사를 보여줬어요. 1960년 한국의 1인당 GDP가 아프리카 가나보다 낮았는데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다고 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제가 설명한 건 바로 전략적 사고의 현대적 적용이었어요. 한국은 자원도 없고 땅도 좁지만 교육에 투자하고 기술에 투자하고 사람에 투자했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전략적 선택이었거든요. K-팝, K-드라마, 반도체, 조선업까지 모든 분야에서 질적 우위로 승부한 거예요. 후라이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조용해졌어요. 다른 학생들은 계속 질문하고 토론에 참여했어요. 특히 서구 학생들이 한국의 전략적 사고방식에 대해 정말 궁금해하더라고요.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박수갈채를 보냈어요. 후라이는 중간에 조용히 나가버렸더라고요. 그 후로 저한테 메시지도 안 보내고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어요. 강의 후에 박희수 학생이 다가와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으로서 이런 관점으로 우리 역사를 바라봐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 순간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작은 나라지만 전략적 사고로 큰 나라들과 당당히 경쟁해온 한국의 저력을 세계에 알릴 수 있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영국 교수 앨리스의 놀라운 여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깨달으셨을 거예요. 작은 나라지만 전략적 사고와 끈질긴 생존력으로 큰 나라들과 당당히 경쟁해온 우리 민족의 저력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로 계속 찾아뵐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할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